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그 재배학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재배 환경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대기라든지 빛이라든지 수분, 그리고 온도, 그리고 토양, 마지막으로 이제 병해충까지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그 새로운 어떤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그것이 영양번식, 그리고 조직 배양, 육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남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시간에는 쉽게 말해서 작규법이라든지 시비관리라든가 또 중경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간단하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식물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상적 발육이라든지, 그리고 작물이 이제 쉽게 말해서 사과가 달렸어요. 달렸으면 그거를 뭡니까, 적절하게 조절해야만이 그 다음에도 또 사과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결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그리고 사과를 수확한 이후에 아니면 배추를 수확한 이후에 이런 작물들을 수확한 이후에 또 저장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출제가 됐던 것을 총합적으로 모아서 오늘은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 내용이 63에서 65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그리고 81에서 85페이지 이제 원예 작물 쪽으로 제가 일부러 뺐어요. 이 뭐 저장이라든지 상측 발육 이런 부분.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강의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꾸준하게 이제 그 기출 문제가 뭐 한 3년에 한 번씩 꼴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 문제가 나오고 이번에는 이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봐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우리 재배 환경을 배웠죠. 일단 토양이 적절한 토양이어야 되고, 수분도 적절해야 되고, 온도도 적절해야 되고, 빛도 적절히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공기. 이 대기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제는 강풍, 태풍으로 인한 피해, 이것이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있는 것이 아주 좋은 거야.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그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예, 광합성 작용이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호흡 작용은 감소한다. 그것이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그죠?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것도 오늘 좀 있으면 이제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다 하는 것을 그 재배학의 큰 그 중심적인 이론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연결돼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가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 하여튼 요 재배 환경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그 뭡니까? 이렇게 이제 영양 번식이나 조직 배양이나 육묘 이런 거 재배 기술 같은 것도 이제 배웠죠. 그리고 식물 호르몬, 그죠? 식물 호르몬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정지 작업에서 뭡니까? 이 작물을 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꽃이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일이 달리겠죠. 과일이 달리고 하면 다 익으면 그 다음에 수확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수확한 다음에 그대로 모든 게 다 팔리면 좋지만 어떤 데는 저장을 해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런 것까지 다 이것이 재배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작구뼈, 예, 이렇게 어떻게 그 일항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고 해서 뭡니까? 파종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 작구법이거든요. 이걸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 재배학 체계는 파종, 정식, 이식, 뭐 아니면 또 작부 체계, 쉽게 말해서 이 작부 체계가 뭐 혼작을 한다든가 연작을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교재도 씌우지 않았고 강의 내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을 재배할 때 비료를 어떻게 뿌려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흙도 이렇게 막 모아서 주고 막 그런 걸 뱉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오늘 또 강의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뭡니까 재배학 강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양생장이 뭐냐, 생식생장이 뭐냐라고는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기준 있지 않습니까? 꽃이 딱 피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죠? 예, 이 영양생장은 멈추고 오직 생식생장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꽃이 핀 이후에는 이렇게 그 열매가 달리고 뭐 열매가 이렇게 뭡니까? 자라갖고 수확하고 요
단계가 생식생장 단계고, 그리고 그 전까지 뭐 잎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랬죠? 영양생장. 바로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기준이 바로 꽃이 피기 전에는 영양생장, 꽃이 핀 이후부터는 뭐죠? 생식생장. 요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재배학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읽어도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럴 때 이제 뭡니까? 꽃이 피게 하는데 어떤 또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뭐냐면 빛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탄질률이 높아야 됩니다. 이 탄질률이라는 것도 앞에서 기출문제 한번 풀었을 거예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다 해갖고 제가 탄소가 분자고 질소가 분모입니다 해갖고 질소가 적어야 탄질률이 높아져서 뭡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식생장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질소는 아주 적절할 때 영양생장 단계에서만 필요한 거고 생식생장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소를 뭐로 외우라고 그랬죠? 영양생장, 그죠? 줄기 막 이렇게 잎 이런 것만 비대해지고 커지고 하는 게 질소의 역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것과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게 하려면 이렇게 탄질률이 높아져야 되고, 또 하나는 적정한 빛이 있어야 되고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빛 온도도 보면은 결국은 광합성 작용도 배웠죠. 우리가 명반응일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뭡니까? 결합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명반응이라 그러고, 또 그것만 해갖고 광합성 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적절한 온도도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요런 빛 온도 요것이 재배 환경에 관련되는 거지만 요런 것들이 또한 뭡니까?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하면 꽃이 피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 적정한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일장 효과에 의해서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해가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짧아졌을 때 꽃이 피거든요. 그런 효과가 일장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따로 일장 효과를 이제 뭡니까? 강의를 빼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해마다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온도, 온도도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꽃이 피는데, 이것을 또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추나 처리라고 하거든요. 이 추나 처리는 공부량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것도 해마다 거의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과 추나 처리 해갖고 이것을 한 강의로 따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오늘 해야 될 것이 생육 형태를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저장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는 오늘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교법, 시비, 중경물층, 배토라든지 요거 원예작물의 생육 중에서 제가 요 부분 뺀 거 있죠. 저장법이라든지 결실의 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제 할 거예요.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원예작물의 분류 남아있고, 시설작물하고 시설 재배하고 양액 재배, 그까지만 하면 이제 우리가 시험 볼 수 있는 재배학 공부가 다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진짜 정말 재배학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데 문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했구나. 결국 이 재배 환경에서 12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작곡법도 예전에 딱 한 번 이게 이게 성유법이냐, 평유법이냐, 휴리법이냐 이런 문제로 하나 이제 딱 나오고 실질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면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가 그 수분편에서 습해 대책은 뭐냐, 건조의 대책은 뭐냐고 하면서 그 기출문제 나온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이거예요. 휴리구파법. 휴리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휴가 일항유자거든요. 요 일항. 휴립하면 일항을 세운다. 세울 립자지 않습니까? 그죠? 일항을 세운다 하는 것이 휴리법인데, 휴리구파와 휴리포파가 있었다고요. 그죠? 휴리구파라는 것은 일항을 세우고, 고랑. 고랑구자거든요. 고랑에 파종한다. 여기다가 이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것을 휴리구파라고 하고, 휴리푸파는 또 뭐냐 하면은 일항을 세우고 고랑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일항에 파종한다는 얘기죠. 휴파니까, 그죠? 요 일항에다가 요 씨를 파종하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습해가 막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빗물이 항상 어디 차겠어요? 여기 차겠죠. 여기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습해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습해 대책으로 뭐가 있습니까? 휴립, 후파
화법을 사용한다. 여기 요 1항이다 하면은 비가 와도 여기는 좀 뭡니까? 수분이 별로 이렇게 머물지 않겠죠. 그러니까 습해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것이 이제 기출문제 나오는 겁니다. 건조해로 한번 봐볼까요? 비가 너무 안 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종자가 말라서 죽어버리겠죠. 싹도 안 트고. 그래갖고 요 고랑에 파종하는 겁니다. 고랑은 그래도 조금 수분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조의 대책은 어떻게 됐죠? 요 1항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휴리 구파. 요거 여기다 파종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 그냥 복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평후법이라는 거 뭐냐? 평평하게 1항이 평평한데 그냥 뭡니까?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재배한다.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1항과 고랑이 그냥 구분이 없어요. 평평한 데서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평휴법이라고 하는 거고, 성휴법은 뭐겠습니까? 성처럼 1항을, 이 휴가 1항 휴자라 그랬죠. 성처럼 1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뭡니까? 작물을 재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항이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고, 요게 그 고랑은 아주 조그맣게 돼 있죠. 1항은 넓게 돼 있죠. 그죠? 이 보통 1항은 이렇게 세는 건데, 그죠? 성체로 만드니까 성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1항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법. 그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기출 위에 때 이렇게 한번 딱 나온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육배에 관한 설명. 성처럼 1항을 만들어서 뭡니까? 작물을 재배하는 걸 갖고 성휴법이라 그러죠. 1항을 세우고 나중 고랑에 파종하는 건 뭐죠? 휴립 구파. 그죠? 예, 고랑에 파종하니까 구파가죠. 1항을 보통으로 넓고 크게만, 1항을 넓고 크게 이렇게 만드니까 성체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겠고요. 3번은 1항을 세우고 1항 위에 파종하는 건 뭐죠? 그렇죠. 휴립 휴파법이죠. 예. 자, 여러분들 잘 이제 알고 계십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뭡니까? 습해 대책, 건조의 대책, 그걸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처럼 단순하게 그냥 농학 이론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자, 4번은 1항을 평평하게 해서 1항과 고랑의 높이가 같은 거는 평휴죠. 그죠? 예, 평평하게 하니까. 그죠? 예전에 이제 2회 때 한번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뭡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조에 한해 때는 휴리후파, 휴리구파 꼭 구분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복습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비관리, 비료,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토양의 필수 원소 해갖고 질소, 인, 칼륨,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마그네슘.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5가지를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질소나 인이나 칼슘은 뭡니까? 대기 중이나 자연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급이 어려운데 토양에는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비료를 만들어서 시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 비료의 사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비료 이제 뿌려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질소 비료는 뭡니까? 작물 재배 어떤 쪽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뿌려주고 이것도 토양의 필수 원소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용어적인 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료를 이제 기비한다. 그런 것을 보통 이제 밑거름 준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밑거름 줄 때는, 작물 잘 자라야 하고 이렇게 퇴비도 주고 만약에 한다 칩시다. 주는 거는 천천히 그 효과가 바로 되도록. 예, 그런 것을 기비라고 하고 밑거름이라고 하고요. 추비라는 건 뭐겠습니까? 추가해서 비료를 주는 걸 추비라 그러겠죠. 예, 덧거름. 예, 준 데다 또 주는 거. 그죠? 더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필요할 때 조금 더 또 거름을 주는 거예요. 예,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추비 덧거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뭡니까? 즉시, 너무 지금 현재 보니까, 그냥 지금 습해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건조해가 발생했어. 그럼 뭘 먼저 뿌려줘야 되죠? 그렇죠. 칼륨을 뿌려줘야 될 거예요. 왜? 칼륨이 수분과 공급과 제어의 역할을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칼륨 비료를 뿌려줄 때, 그렇게 뿌려주는 거를 추비, 덧거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굉장히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속효성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잘 봐보시면 질소 비료는 대부분 영양생장기에 뿌려져요. 그래서 제가 질소를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나요? 영양생장. 그쵸? 요거는 꽃이 핀 이후에는 질소비료 뿌려주면 안 됩니다. 예. 막 이렇게 작물이 비례지고 사과도 계속 막 너무너무 커버리면 어떻습니까? 맛이 적당하게 커야 맛있지. 너무 커버리면
맛이 싱싱하고 맛도 없잖아요. 그쵸? 질소버리는 그래서 그 이후에 생식생장기에는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영양생장기에 주로 뿌려주고 인산이나 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생장기에도 필요하면 뿌려줄 수가 있겠죠. 그죠? 덧거름이나 이런 걸로. 요거는 이제 그 토양의 필수원소에서 제가 이렇게 딱 뭡니까? 정리를 해놓은 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상기시키려고 또 만든 거고요.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제가 이제 시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만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슬라이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면 바로 이 옆면 시비가 나와요. 옆면 시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먼저 떠오르시죠? 어디서 봤나요? 토마토 배꼽썩은병, 그죠? 예, 칼슘이 부족했을 때 토마토 배꼽썩은병, 고추의 배꼽썩은병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비료를 어디다 뿌려줘야 돼? 이게 진짜 재배에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고, 칼슘 비료를, 그 뭡니까? 칼슘 비료가, 뿌려줘야 되는데, 그냥 땅에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꼽썩은병이 그 치유가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칼슘이 굉장히 체내 이동성이 낮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꼽 썩은 병이 있는 데까지 갈락하면 한 3개월 걸려버려요. 그러면 뭐 그 토마토가 잘 자라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뭘 한다 그랬죠? 옆면 시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옆면 시비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왜 옆면 시비를 하냐 하면은 빨리 이렇게 뭡니까? 그 비료의 성질을 그 작물이 흡수를 해가지고 그 효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옆면 시비를 하겠죠.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그리고 옆면 시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요 잎에 앞에는 바질바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비료를 뿌려줘서 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뒷면에 한다는 거고 가지 가까운 잎에 그 멀리 있는 잎에 하면은 그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다 뿌려줘야만이 그만큼 더 이렇게 뭐 효과가 본다는 거고 또 낮에 한다 하는 거는 뭐냐면 낮에 이렇게 광합성 작용도 낮에 이루어지죠. 예.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하는데 밤에는 빛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광합성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낮에 호흡작용도 당연하게 광합성 작용과 호흡작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 광합성 작용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다음 호흡작용하고 이런 거거든요. 사람도 산소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호흡작용이 왕성할 때 뿌려줘야 옆면시비 효과가 있을 거고, 그죠? 뭐 전착제 가용한다는 거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더 이렇게 비료 성분이 잘 붙도록 뭐 그런 또 그런 것을 섞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옆면 시비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뭡니까 그 쉽게 말해서 배꼽 서브인경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칼슘이 부족하죠. 그럼 결핍증이 나타났을 때 하는 거고 나머지 일곱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초세를 급속히 회복시키게 할 거면 토양 시비보다 빨리 흡수될 효과가 크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3개월 걸립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뿌리에서 흡수가 곤란한 경우 쉽게 말해서 뿌리가 지금 현재 막 뭐 스페를 입어갖고 지금 막 뿌리가 문드러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비료를 뿌려줘도 뿌리가 잘 빨아먹지를 못하겠죠. 뿌리가 지금 아픈 상태니까 그럴 때는 그대로 잎에다 뿌려주면 좋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토양의 직접적인 시비가 곤란한 경우 이럴 때 뿌려준다라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2회, 6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10회 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잘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 풀어드리는 겁니다. 한 3, 4년에 한 번꼴로 나오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뿌리가 병충해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 실시. 맞아. 그죠? 뿌리가 아프니까 잎에다 한다. 자, 비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착제 등을 첨가해요. 꼭 공부를 안 해도 전착제라는 게 차기 그 뭡니까 잘 달라붙는다, 착 달라붙는다 할 때 그런 착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뭐 그런 성분을 섞어갖고 하면 더 잘 달라붙으니까, 그렇죠? 잎의 윗면보다 아랫면, 이 아랫면이라는 게 이 뒷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윗면, 아랫면 했는데 그 뒷면에다가 살포하면 흡수를 높게 한다. 이것도 맞고 고온기에 살포 농도를 높여서 흡수를 높게 한다. 고온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높으면 과합성 작용도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해서 그 영상 5도 때보다 영상 25도 때가 훨씬 강합성 작용이 잘 일어나고 호흡 작용도 잘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특히 강합성 작용보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 작용은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호흡작용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를 호흡작용이 왕성할 때 이 고온기에는 그 농도를 안 높여도 잘 흡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높여갖고 흡수를 높게 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무슨 연면 시비해 갖고 어떤 재배학 책을 봐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배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 지식을 딱 정확하게 꿰차고 있으면 이 읽어보면 아, 이건 틀렸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일주일 굶었다 다음 주 먹을 수 없는 거 해갖고 그걸 뭐 먹을 수 있는 게 뭔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딱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보면 야, 뭐 오이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굶었을 때. 그렇죠? 근데 먹을 수 없는 게 한 개 예문은 뭡니까? 완전히 아닌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쥐약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하면 완전히 얼토당토 아는 겁니다. 아셨죠? 자, 기출 이렇게 볼까요? 또 연면 시비를 하는 이유, 예,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1번 신속하게 영양을 공급하여서 작물의 생육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예, 맞죠? 그러니까 뿌리가 빨리 이렇게 잎에다 빨리 해줘야 빨리 토마토 배꼽 썩은병이 뭡니까?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맞고. 2번, 토양 해충의 피해를 받아 뿌리 기능이, 예, 뿌리가 찌면 이제 아파요. 그러면 뿌리에 뿌리면 안 되잖아요. 흙에다 뿌리면 안 되죠. 토양에, 예, 잎에다 직접 뿌려야 될 거고. 강우 등으로 토양의 비료 성분이 유실됐어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아무리 표충에다 시비해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잎에다가 시비를 하는 거예요. 작물의 생식생장을 촉진하고, 이 생식생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예, 그런데 이 지문도 잘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구분은 언제가 구분점이 된다고요? 예, 꽃이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예, 작물은 생식생장기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럴 때부터는 이제 잎이나 키나 이런 게 안 커요. 꽃이 딱 피는 순간에. 아셨죠? 그런데 이제 그 생식생장을 촉진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탄질률. 예. 이산화탄소는 많고 질소가 적을 때, 그럴 때 꽃이 잘 피고요. 그리고 적정한 빛이 있어야 되고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만이 꽃이 잘 피는 겁니다. 그걸 갖고, 예, 이 화성 유도라는 게 꽃화자, 성, 이룰성, 꽃이 피도록 유도하는 주요 요인은 탄질률, 일정 온도이다 해갖고 앞에서 제가 그 시험은 문제가 직접적으로 그걸 묻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재배학의 기본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쉽게 딱 알 수가 있죠. 그죠? 연면 시비하고 생식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토양의 필수 원소가 부족할 때 비료를 뿌려주는 건데 무슨 생식생장을 촉진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는 완전히 아닌 거란 얘기예요. 완전히 아닌 거. 비슷한 걸 내면은 다 정답 처리해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재배하기 용어가 어려워, 공부가 어려운데 그래도 박선 선생님 만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하시는데 저도 중경, 배토 이게 뭔지 몰랐다니까요. 이게 중경, 배토는 결국 뭡니까? 이게 한자어일 거고 이 김맥이라 하는 거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죠. 김맨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 김매는 거 흙으로 그냥 호미로 흙 긁어주는 거 있죠. 그걸 갖고 중경. 예, 우리 소위 말하는 중경 제초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풀을 제거한다. 그쵸? 예, 풀 제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잡초 방제. 예, 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졌겠죠. 그쵸? 그러니까 김매일 때는 그 잡초 제거하려고 김매고 막 그런 겁니다. 요거. 통기성 조장. 이 통기성 조장도 뭡니까? 예, 우리가 양토에서, 토양편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토양을 공부할 때는 양토가 제일 좋은 거야. 예, 양토가 왜 좋은 거다? 예, 거기는 통기성도 좋고 투수성도 물도 잘 빠지고 그런 반면에 또 뭡니까? 보수성, 보비력도 좋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도 좋고 비료를 머금고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토가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흙 같은 것도 긁어주면 그리고 공기도 잘 통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중경 제초를 하는 거예요. 김맥이. 아셨죠? 그리고 배토도 제가 앞에서 한번 이렇게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럴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배토가 뭐냐면 이 사진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작물이 있으면 흙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주면 이게 강풍,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강풍 피해 대책에서 배토 이런 것들도 대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걸로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공부해 놔놓으면 그냥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흙을 모아주면 막
강풍이 불어요. 이 작물이 잘 이렇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겠죠. 이렇게 옆구리 쪽을 이렇게 흙을 모아서 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풍 대책에도 아마 배토 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렇게 한계를 이해해주면 모든 것이 다 맞출 수 있고, 오늘 나온 문제는요, 기출 문제는 요거를 아느냐 모르냐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토는 흙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 예, 그걸 갖고 우리나라 말로는 북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토, 북죽이 이렇게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예. 그래서 다 중경 배토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다 작물 재배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발화 조작하고 통기성도 조정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수분의 증발과 억제, 요게 이제 뭐냐면, 저도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토양이에요. 토양을 호미로 툭툭 긁어주면 토양에도 보면은 수분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어떤 혈관, 인간의 혈관처럼 그런 못에 그 혈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호미로 딱 긁어주는 순간에 뭡니까? 그것이 파괴되니까 수분이 이렇게 쉽게 증발이 도리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증발을 억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 좋은 거죠. 비효증진이라는 게 그런 뭡니까? 보수성, 보비력 할 때 그 보비, 예, 비료를 머금고 있는 성질을 더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호미로 흙을 막 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중경제초처럼, 예, 풀을 없앤다. 이런 의미죠. 잡초 방제. 다 잡초 방제. 잡초는 무조건 넣고 잡률 재배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잡초 방제를 하는 겁니다. 배토도 똑같아요. 잡초 방지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근데 배토도 보니까 막 1, 2, 3, 4 외울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모아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도복이 경감되죠. 예, 바람 불어도 잘 안 쓰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것만 떠올리시면 이걸 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럼 모아주는 걸 배토라고 해. 하면. 자, 생육조장 이렇게 모아주고 하면 잘 자라겠죠. 예.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이게 땅속에 있지 않고 좀 위에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햇빛 받으면 감자가 파랗게 이렇게 그렇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파랗게 자란 걸 녹화라고 하거든요. 예, 그걸 딱 덮어주면 녹화도 방지되겠죠. 예, 하나의 예문이에요. 예문. 그쵸? 예, 맹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뿌리에서 원래 이렇게 밑에 흙 속에서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옆으로 삐죽해갖고 또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그런 걸 이제 맹아라고 합니다. 예. 맹이 이제 뭡니까? 맹인할 때 맹자고 아가 이제 발아할 때 발아하다 할 때 아자거든요. 그죠? 예, 눈아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데서 이렇게 잘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맹아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결국은 그것도 뭡니까? 흙을 이렇게 딱 덮어주면 괜찮은데 흙이 안 덮여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 싹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흙을 딱 이렇게 배토해주면 이게 맹아도 억제된다고 할 거고, 잡초 발제 억제는 당연한 거고, 그쵸? 예, 자꾸 이렇게 모아주고 긁어주고 긁어서 모으니까, 그쵸? 당연히 잡초 발생이 억제되겠죠. 그러니까 특에 외울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것도 제가 멀칭 하면서 말씀드렸죠. 멀칭이 이렇게 비닐로 덮는 것이 멀칭인데 꼭 비닐만 덮지 않고 여기 보면 플라스틱도 덮든가 지플 덮든가 건초 같은 걸 덮어주거나 이렇게 덮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흙 더미 위에다가 덮어주는 것을 그냥 멀칭, 통상해갖고 멀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바닥 덮기가 되겠죠. 그죠? 예, 바닥을 이렇게 덮는 거, 그걸 갖고 멀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뭐 필름의 종류별로 뭐 이렇게 뭡니까?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흑색 필름을 검은 비닐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검은 것은 어떻게 되죠? 예, 막 햇빛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잡초가 억제 효과가 더 큰가 봐요. 그러니까 검은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거 했을 때는 잡초 억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 정도만 더 기억을 해 놓으시고 하얀 이렇게 흰색 필름을 할 때는 뭐 이 햇빛이 그냥 쉽게 통과가 돼 버리니까 요 땅의 온도가 좀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정도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어떤 경우는 보면 녹색 필름 쓰는 데가 있나 봐요. 그것은 두 가지 모든 효과를 다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도 이제 한번 공부하는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고 시험 문제는 주로 뭘로 나오면 멀칭도 그냥 뭡니까? 왜 하는가 이거예요. 다 무조건 놓고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봐보세요. 이 덮어놨으니까 수분이 잘 증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건조가 방지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리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만약에 여기에 막 집중호우가 오거나 막 비가 많이 내리거나 강풍이 막 불어요. 그러더라도 흙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날리거나 빗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겠죠. 예, 토양 침식균과
그죠? 예, 토양. 그래서 뭡니까? 초생법 같은 경우가 뭡니까? 침식경감. 예, 이게 풀 같은 키워도 그 토양 침식이 경감되겠죠. 예, 그런 원리로 똑같이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외우는 게 아니죠. 지온도 조절하고 이렇게 예, 지온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얀색 비닐을 씌우면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려면 까만색 비닐을 씌워버리면 예, 잡초가 굉장히 이제 뭡니까 안 자라겠죠. 아이 뜨거 하고 이러니까 까만데 그냥 암실 같은 데 갇혀 있으니까 잡초가 그죠? 예, 억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여보, 2회, 4회, 7회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아유, 야, 이게 뭔데 이렇게 중요한 데 많이 나오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뭐 다음이 뭐 해갖고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주니까 뭡니까? 예. 모아주니까 그걸 갖고 북죽이라고 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 말로는 북죽이, 한자어로는 배토, 이렇게 모아주는 거. 그걸 배토라고 하죠. 예,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갈로에 들어갈 순서에 바르게 놓아주는 거. 생효가 있는 중에 이랑사의 흙을 그루 밑으로 긁고 모아주는 게 뭐죠? 바로 위에 요 문제와 똑같죠. 그죠? 배토, 그죠? 그리고 지피나 건축 깔아서 작물이 생겨나는 토양 표면을 피복해 주는 거. 그걸 멀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멀칭.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멀칭의 목적이 뭐냐? 그럼, 작물 재배에 좋게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죠? 뭐, 휴면 촉진 이런 게 단일 촉진 이게 아니잖아요. 단일 결과라는 게 뭐죠? 예, 시험는 뭡니까? 그 과일 같은 거 만들 때 단일 결과라고 말하자는 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금 우리가 배토를 하고, 그 다음에 중경을 하고, 멀칭을 하는 가장 큰 뭡니까? 공통적인 게 다 뭐였죠? 잡초 발생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뭐 거의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금년에도 나오더라도 충분하게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리는 것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양생장도 얘기했고 생식생장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또다시 더 뭡니까? 한번, 뭔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어떤 재배학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어야 할 때 쉽게 여러분들께서 인간적인 사고를 발휘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걸 뭡니까? 재배학에서는 상적 발효. 쉽게 말해서 작물이 이렇게 뭡니까? 발화해서 성숙하는 동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그 과정이 있죠. 예. 제일 그때 결실될 때까지. 그럴 때 그 과정을 상적 발육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상적 발육은 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장과 발육, 뭐, 그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생장과 발육. 그죠? 이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양 생장을 말하는 거고, 발육하는 거는 뭐냐면 꽃이 핀 이후 있지 않습니까? 예, 꽃이 핀 이후부터 결실을 맺는 데까지 그 과정을 생식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피기 전까지는 뭡니까? 영양생장이고 꽃 핀 이후부터는 생식생장이다. 이제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양생장기는 주로 뭐들 봐보세요. 영양기관은 양적으로 중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잎이나 줄기나 이런 것이 팡팡팡팡 그런 것은 영양생장. 그리고 생식생장기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뭐 잎줄기 이런 것은 안 커져요. 그죠? 꽃눈이 형성되고 막 꽃이 피고 이럴 이후부터는 여기 잘 봐보시면 양적이 아니라 뭡니까? 질적으로. 이제부터는 뭐 입이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질적으로 커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이유는 생식생장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꽃핀 이후에 그 화분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제가 제일 처음에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뭡니까? 영양생장과 생식생장기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꽃이 피는 거. 요 시점부터가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생식생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꽃이 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게. 화성 유도의 요인. 바로 뭡니까? 탄질률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탄질률을 높으려면 이 이산화탄소는 많으면 좋겠고 이 분모에 있는 N, 질소는 어떻게 되죠? 조금 탄소가 10인 그대로 고정이더라도 질소가 만약에 5였다면 탄질률이 얼마입니까? 2인데 이 5가 아니라 1로 축 내려가 버렸어요. 질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1분의 10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100이 돼버리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커져버리죠. 그런 걸 질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탄질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럴 때 결국은 꽃이 잘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는 꽃 필 때부터는 필요가 없다. 그것을 또 하나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죠. 그죠? 요 탄질률을 갖고, 예.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뒤에 이런 거는 요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재배학을 심도 있게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고 도리어 혼돈이 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요걸 밑에 제 교재에도 넣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뭡니까 그 질수가 적어야 꽃이 잘 핀다 그랬죠. 은행 꽃이 봐보세요. 그러나 단일식물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예,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 그죠? 예, 바깥 채소 같은 거, 호박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또 반대적으로 그런 뭡니까? 단일식물은 질수가 또 많아야 또 이 꽃이 또 잘 핀대요. 아유, 그럼 뭐야? 이거 너무 헷갈리네. 탄질률이 높아야 이게 꽃이 잘 핀다고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고 막 이것 들어가고 하다 보면 더 혼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딱 큰 흐름만 가지고 딱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를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막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개져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더 쉽게 정리해서 전달할까 이렇게 했는데 막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주 그냥 농학 이론적으로 막 정확하게 해갖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해를 하도록 쉽게 그냥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니까 그 이론엔 틀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더 쉬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빛, 예. 적정한 빛이 있어야 되고 온도, 예,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꽃이 잘 핀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거는 혹시 그 뭡니까 따로 그 화성 유도의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혹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도도 보면은 뭐 재배하게 혹시 여러분들 뭐 두꺼운 책 갖고 계시면 이제 뭐 당연히 기상 생태형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공부해 봐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렵기도 어렵지만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게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 시험은 오직 추나 처리만 나오고 있고요. 예, 빛, 적정한 빛. 요 일장 효과는 시험 문제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뭐 기본 뭐 두 문제씩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뒤로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 빛도 딱 돌리시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빛편. 예, 그 빛을 공부할 때 뭡니까 자외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예, 가시광선이 있었고 적외선이 있었고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그 광질에 대해서 또 재배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어떻게 이용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이렇게 뭐 할 때는 그냥 빛이 필요해 이렇게만 하지 그걸 갖고 뭐가 필요해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야, 그 뭡니까 그 일장 효과를 이렇게 효과를 하는 그 뭡니까 광질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뭡니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배적 이용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뭐였어요? 이 일장 효과는 제가 원적외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 적외선 이쪽에는 다 뭐다 생식생장 이렇게 꽃 핀 이후에 그럴 때부터 필요한 많은 효과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외선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영양생량을 아예 가지고 영양생량을 떠올리면서 외우세요 했어요. 그래서 웃자람을 방지하고 이렇게 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양생량 방지에 필요한 거. 그럴 때 필요한 뭡니까? 광일은 자외선이다.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비록 농학 이론에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기억하면 쉽거든요. 영양생량하고 생식생량만 딱 기억해 놔놓으면 뭡니까? 이것은 자외선 효과다. 적외선 효과다. 그죠? 아니면 또 뭡니까?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뭐죠? 그 광합성이잖아요. 예. 광합성에 필요한 그 빛. 그럴 때는 그 빛이 뭐냐면은 그 자외선도 아니고 적외선도 아니고 뭐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광합성 작용의 역할을 하더라. 그렇게 제가 그 공부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비편에서. 그죠? 예, 그런 것이 다 정리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탁탁 눈이 이제 보일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외우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안 외워지는 거예요. 빛도 그림자 광질로 따라서 역할이 다르구나 하는 것도 배웠지만 이 일장효과의 빛은 결국은 뭐가 광질 중에서 뭐죠? 예. 적외선인데 근적외선이 아니고 원적외선 그 중에서도 그렇죠. 예, 원적외선이 그 역할을 하더라 하고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다 계시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재배학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 오늘 문제를 잘 풀어봐 보면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요. 갑자기 생뚱맞은 문제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저장법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배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공부를 뭐 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저장법 한 개만 하더라도, 아니 옥수수 저장은 어떻게 하고, 감자 저장은 어떻게 하고, 양파 저장은 어떻게 하고, 수박 저장은 어떻게 하고, 배추 저장은 어떻게 하고, 그 상추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으며, 하다못해 화훼작물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수천 수만 가지를 어떻게 저장법을 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장법 문제가 2년에 한 번꼴로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뒤에 봐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딱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막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단위 결과라는 게 수정 없이 열매를 맺는 경우를 단위 결과다 한다 했는데, 씨 없는 수박 만들 때는 콜리친 처리를 하고요. 또 씨 없는 포도 같은 지베레린 처리로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 그리고 토마토, 무화과, 오이, 호박 이거 다 봤죠? 예, 식물 호르몬에서 옥신 처리로서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 했는데, 작년에 요 9회 때 뭐가 나왔어요? 요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식물 호르몬 편에서 제가 강의를 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상세한 설명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뭡니까 재배 관리하는 데서 이런 내용이 이제 따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과실은 생육주에게는 초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제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제가 또 나온 지문은 따로 이렇게 교재에 한번 다 실어본 거예요. 생육 초기에는 이렇게 잘 자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횡축 성장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갖고 예쁘게 요래되는 거예요. 그죠? 사과 같으면 먹음직스럽게. 그죠? 예. 그리고 남쪽 따뜻한 지방에서는 후기 생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번연형 모양이 된다. 요게 이제 내가 갈로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문제입니다만은 기출 문제가 돼 있으니까 한번 풀어는 봐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저장성이 가장 중요한 게, 저장성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화훼작물의 저장법이라든지 일일이 다 품종별로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지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자 해갖고 요 정도만 지금 제가 이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기온이 높은 해에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화실이 잘 자라겠어요? 빨리 자라겠어요? 늦게 자라겠어요? 상식적으로 빨리 자라겠죠. 그죠? 예, 성숙이 빨라지겠죠. 그죠? 성숙이 빨라지면 보통 9월 말에 수확할 게 9월 초에도 수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기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기 수확을 해갖고 저장 중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걸 늦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9월 말에 따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과가 그냥 다 푸석푸석해져 버리겠죠. 왜 그런가 하면 에틸렌에서 배웠잖아요. 노화가 촉진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 적정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노화돼 버리면 그 다음에 적정한 것이 더 지나가고 노화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이 없어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수확을 해서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원리를 그냥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또 수영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많이 빨아당기겠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죠? 작물이. 그러면은 뭡니까?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 빨리 그것이 물이 많으면 사과에 만약에 물이 많다. 쉽게 말해서 상추에 물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작물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싱싱하겠습니까? 빨리 그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습해지니까 저장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맞냐, 틀리냐, 저장법칙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할 때 이런 예문들이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질수를 과다시용. 이 질수를 제가 왜 영양생장 이것만 기억하라 그러냐면, 영양생장이면 끝나요. 봐보세요.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질소를 뿌렸어요. 그러면은 영양생장이 되니까 막 크기만 커지는 거예요. 과일 같은 것도 엄청나게 커져버리죠. 보통 요 주먹만한 게 제일 맛있는데, 주먹이 아니라 저 수박처럼 커졌다 칩시다. 그러면은 너무 큰 게 또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도 적정한 고기가 가장 맛있지, 너무 커버리면 어때요? 맛이 없죠. 예, 그런 것처럼 너무 커져버리면 결국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저장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소는 뭡니까?
진짜 적정할 때, 영양생장 단계 때, 그럴 때 딱 필요할 때 그것만 뿌려줘야 되는 거지, 그 이후부터는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뭡니까? 재배 환경분해 봤을 때 대부분 답이 질소를 많이 뿌려준다. 이런 게 다 답이었잖아요. 그죠? 많이 뿌려주면 대부분 나쁜 영향이 많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장성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그리고 생장 후기에 흐린 날이 많대요. 흐린 날이 많으면, 이 작물이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당연하게 그 저장 중에 생리장애가 발생하기 쉽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그 기출된 지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장할 때 저장법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2회 때. 성숙과 저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질소를 과다 사용하면 기후가 비례해지고 저장성도 높아진다. 이거를 공부해서 맞추는 게 아니죠. 질소는 영양생양이니까. 뭐 이렇게 비례해지고 커지고 하면은 결국 뭡니까? 저장성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예, 어떤 재배학적에도 저장 이렇게 할 때 뭐 질소를 과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의 예니까 예. 그렇죠? 예. 2번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상 숙성 현상이 일어나서 저장성이 떨어진다. 앞에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건 맞고, 평균연이 높은 애는 성숙이 빨라져서 조기 수확을 통해서 저장 중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예, 맞고요. 그죠? 생장 후기에 흐린 날이 많으면 저장 중 생리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그죠? 나머지 다 앞에서 일부러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뭡니까? 한번 우리가 저장 이런 문제 나오면 한번 판단해 보자. 해갖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셨죠? 2회 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사과 모양의 온도와의 관계를 한 것이다. 갈로이드. 이런 생뚱맞은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생육 초기에는 뭐뭐 생장이, 그 위에는 뭐뭐 생장이 왕성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축이냐, 횡축이냐,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먼저 자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축, 횡축. 예. 이게 인간적인 사고로 풀어야지. 이걸 무슨, 일일이 이런 걸 어떻게 공부를 다 하겠어요. 또 책에도 나와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따뜻한 배경에서 후기 생장이 충분한 이루어져서 과실이 대체적으로 편연형, 편연형 모양이 이렇게 평평한 원형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장원형은 길쭉한 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편연형, 요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창피해서. 이런 건 출제자가 진짜 또 내면 이건 제 간첩이겠죠. 이런 문제를. 그죠? 자, 그러니까 또 봐봐요.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실의 수학적기를 판정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서. 6회니까 이걸, 그래도 한 3, 4년 전이네요. 그죠? 예. 그럴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학적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떨 때 수학적기를 판정하는 거 읽은 걸로 판정한다 해갖고 어떤 재배학책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는. 쌀데기 없는 거는 마이스, 도리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봐보세요. 배추의 수확적기 다르고 상추의 수확적기 다를 때고 블루베리 수확적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때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어떻게 학문적으로 따로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수확적기다 그러면은 언제 따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 딱 뭡니까? 과일로 따지면 지금 과실이라 그러니까 과일이 가장 맛있고 가장 뭡니까? 잘 익었고 했을 때 따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판정하는 기준인가 아닌가만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개라는 게 뭡니까? 꽃이 탁 핀 이후에 일수, 꽃이 핀 이후에 100일이 됐는지 150일이 됐는지 이런 일수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과꽃이 핀 이후에 100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과일이 뭡니까? 잘 여벌었더라. 통상 그런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포도 같으면은 꽃이 핀 이후에 언제가 포도가 가장 당도도 높고 좋더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뭡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날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학적이 판정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산비 한번 보겠습니다. 당이라는 건 당도, 설탕할 때 당일 거고, 산은 쉬워 할 때 그럴 때 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과일 먹으면 당도가 몇 프로야, 뭐 산도가 몇 프로야,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산비를 측정하기 왜 하겠습니까? 당도가 가장 좋을 때 뭡니까? 수확하면 가장 그게 최상품이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과일이 돼 있는데 당산비를 딱 해보니까 10만 나요.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수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산비도 수학 적기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 제가 재배학 강의하다가 간혹 이제 뭐 좀 이상한 문제가 나올 때는 제가 푸는 방식을 지금 자꾸 설명드리는데 충분히 그 뭡니까? 말에 여러분들께서 고개 끄덕끄덕 거려지시죠.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단백질 함량? 아니, 과일에 그 수학 적기를 판단하는데 단백질이 몇 프로인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 요게 답인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 수학 적기 판정하는 기준에 갖고 줄줄줄줄 나열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 야 어떻게 하면 산성 토양을 쉽게 말해서 뭡니까? 태풍 강풍의 피해 대책이 뭐냐 하면 그것을 1, 2, 3, 4 해갖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러면은 아니 밥도 답이고 물도 답이고 오이도 답이지. 아이 꼭 밥만 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의 예시로 오이를 먹으면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고 아이고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물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것도 답인 거고. 그리고 밥, 그죠? 예, 왜냐하면 탄수화물 이런 것이 없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죠. 또 죽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감자 쪄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나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로 뭡니까? 뭐 이거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재배학 책으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6회 7회 때는 봐보세요. 또 이제 뭐 절하의 수학 및 수학 후 관리 기술에 아이고 저는 이제 꽃하면 제일 먼저 그냥 겁이 납니다. 꽃 진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거 인간적인 사고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혹가다 이 저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꼴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스탠다드 국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꽃대 한 개로 이렇게 키우는 걸 스탠다드라 그러고 스피레이 그러면은 막 이렇게 국화 송이가 여러 송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서 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국화 있잖아요. 그런 걸 스프레이 국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송이로 이렇게 키우는 거를 꽃대 하나를 해서 꽃 하나만 피도록 하는 것을 스탠다드 국화라는데 꽃봉오리가 2분의 1 정도 개화했을 때 그러니까 꽃이 완전히 안 피고 조금 피었을 때 수확이 출하한다. 이게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다 피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추자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사고로 풀어야 돼요. 그죠? 예, 완전히 피었을 때 수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소비자가 사면 다 핀 상태에서 사면 금방 시들어 버리죠. 한 일주일도 못 보고 그냥 꽃이 다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2분의 1 정도 개화해 갖고 출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 봉오리가 반 정도 피었어요. 제가 그 꽃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딱 보려고 이렇게 사갖고 집에 갖다 놓으면 꽃봉오리가 아직도 덜 피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조금씩 피갖고 팍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시드니까 하다못해 2주 정도는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확해서 출하한다는 게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겠죠. 예,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장미는 조기에 수확할수록 꽃목 구름이 발생하기 쉽다. 예, 너무 빨리 이렇게 수확할수록 제가 그랬죠. 재배학은 너무 뭡니까?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항상 적당히 가정 정답이라 그랬어요. 너무 뭐 조금 준다, 너무 많이 준다 이런 것은 다 틀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쉽게 말해서 칼슘 비료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다고 칼슘 비료 좋다고 그냥 쏟아 부으면은 작물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여기도 잘 봐보면 문구를 장미는 조기에 수확할수록 그랬잖아요. 빨리 수확할수록 뭡니까? 꽃묶음이 발생하기 쉽다. 그랬으니까 빨리 수확할수록 이게 뭡니까? 나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풀어야 돼요. 너무 조기에 수확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적당할 때 적정하게 수확기에 수확을 해야지 조기에 수확하면 당연하게 이렇게 나쁜 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기에 수확해서 꽃묶음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기까지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죠? 예. 이제 제 말 뭔 뜻인지 아시죠? 예. 조기에 수확하면 당연하게 나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읽어서 이거는 옳은 거구나. 이렇게 판정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뭐 장미 따로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도 하겠습니까? 글라디올로스 이게 또 보면 이건 또 뭐 수하고 눕혀서 저장 또 저장법까지 알아야 되냐? 글라디올로스 저장법 알아야 되고 장미 저장법 알아야 되고 그 공부 다 할 수가 없죠. 카네이션도 만약에 저장법이 나오면 그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간적인 사고로 결국 풀어내 버리자. 이겁니다. 자, 글라디올로스는 수하고 눕혀서 저장하면은 꽃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글라디올로스라는 것은 저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여기 저 봐보면 글라디올로스는 눕혀서 저장하면은 뭐 어떻게 꽃이 구부러진대요. 예, 그 뭐 또 특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뭡니까? 눕혀서 저장하면 안 된다. 세워서 저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항상 난이도 상짜리가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날 또 다 이런 문제만 도배되지는 않겠죠. 그죠? 자, 4번은 카네이션은 수하고 에틸렌 작용 억제제. 에틸렌이 뭐죠? 예, 노화 촉진이잖아요. 노화 촉진되는 것을 억제를 하면 절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예, 이거는 맞죠. 그죠? 예. 우리가 앞에서 식물 호르몬에서 에틸렌, 장미에다가 에틸렌을 뿌려주면 어떻게 되죠? 노화가 가속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여기는 에틸렌 작용 억제제를 사용했으니까 절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로 풀어보면 결국 글라디올로스가 눕혀서 저장하면 꽃이 구부러지지 않는지 아닌지 잘 몰라도 나머지 요 3개는 뭐니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할 때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또 저장성 해갖고, 저장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또 나온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봐보세요. 수박, 감자, 마늘, 이거 일일이 배추. 어떻게 저장법을 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또 수박, 감자만 있지 않겠죠. 예, 고구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양파도 있고, 그죠? 예, 여기는 또 토마토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다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 풀 때 어떻게 그래도 풀면 좋겠다.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수박은 고온기의 수확시. 뜨뜻할 때 이제 수확을 하면 결국은 그 수박 껍데기가 햇빛을 받아서 뜨끈뜨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풍온이 높아. 그죠? 바로 수송할 경우에 뜨끈뜨끈한 상태에서 그 뭡니까? 수송하면 부패하기 쉬우므로 부패가 되겠죠. 뜨끈뜨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냉 하는 것을 조금 예비적으로 이제 미리 냉각을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판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자는 수확 시 생긴 상태를 빨리, 이제 감자 같은 건 여러분 한번 땅에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미를 긁어가지고 감자를 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자를 캐다 보면은 그 호미에다 상처가 생기겠죠. 당연하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큐어링을 실시한다. 이 큐어링이 뭔지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그 상처를 치료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큐어링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면 그 감자 같은 경우는 고온 고습 상태 있지 않습니까? 습도도 많고 온도도 높은 상태에서 딱 저장을 해버린 거예요. 감자, 그 상처난 감자를. 그런 상태에서 저장을 해버리면 그 상처가 거기 이렇게 식히면서 아물어버린대요. 예, 자연적으로. 우리도 그냥 피부에 어떤 상처 딱 있으면 따리기가 딱 얹혀가지고 그 다음에 아물죠. 그런 것처럼 고온, 고습한 상태로 저장을 하면 그 상처가 아무는 거. 그걸 갖고 큐어링이라고 합니다. 큐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큐어링이라는 이 영어를 풀면 상처를 치료한다는 건데 그 치료 방법이 뭐냐면 고온 고습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요 큐어링을 이름으로 또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큐어링을 어떻게 한다? 고온 고습,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은 곳에 저장하는 거, 그걸 갖고 큐어링이라고 한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뭡니까? 아무리 상처가 생긴 게 아물면 병원군이 침투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저장이 잘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마늘은 휴문이 끝나면 싹이 자라서 상품성이 저하돼요. 예. 이 잠자는 것이 끝난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다시 이제 발화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상품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맹하 억제체. 이 맹하라는 게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 그걸 맹하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 뭡니까? 맹인할 때 맹자에다 아자가 눈 아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이 막 삐죽삐죽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품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맹하 억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것도 뭐 읽어보면 많다요. 그죠? 자, 결구 배추는 이제 배추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수확한 후 바로 저장고에 보관한다. 이거는 왜 말이 틀리냐면요. 그 수분이 많으면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예, 그 작물에 제가 그 뭡니까 그 질소비료 같은 것도 아까 그 앞에 그 저장법에 있었죠. 막 그 질소비료를 막 계속 줘버리면 막 사과가 막 커지고 그러면 수분도 많이 빨아먹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저장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문 보셨죠? 기출 문제 그죠? 바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추도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건조한 게 안 썩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추가 결국은 저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어느 정도 좀 손실이 돼야만이 오랫동안 저장하겠죠. 쉽게 말해서 배추를 딱 수확을 했는데 만약에 뭐 배추가 한 10월 달에 수확했다 칩시다. 김장 배추. 예, 10월 달에 수확했는데 10월 달에 다 판매할 수도 있지만 1월, 2월 달에도 판매하고 싶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덜 팔았을 때는 그러면은 한 2, 3개월을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저장할 때 그 수분 손실이 없도록 저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추가 다 썩어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수확하신 바로 저장고에 보관한다. 그렇죠? 예. 아닙니다. 적정하게 좀 건조시킨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충분하게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딱 읽어보면 벌써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뭡니까? 이렇게 좀 이상한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는 뭡니까? 그런 것을 자꾸 함양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뭐 뜻인지 아시죠? 아, 맞네. 진짜. 아, 박승희 말따나 수분이 뭡니까? 있으면은 도리어 저장성이 떨어질 텐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네. 딱 여러분들도 캐치를 하셨죠. 그래가 제가 이 밑에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이고 네이버에다가 그 배추 저장 어떻게 저장하는가 막 해봐보니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뭐 또 방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 저장 방법으로 하루 정도 건조 여기 보면 건조가 있잖아요. 그죠? 물기를 조금 없애야만이 그것이 안 썩고 잘 저장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도 잘 봐보면 신문지 등으로 말아서 제가 네이버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이쪽 저쪽 뭐 블로그 찾아가지고 막 몇 군데. 예. 그래서 이렇게 보관한다 그런 거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것은 물이 잘 빠지는 곳에 그죠? 예, 잘 빠져요. 수분이 좀 빠져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겠죠. 물이 안 빠지는 곳에 보관해버리면 배추가 다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셨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야, 저장법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수의 결실 조절 방법,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교재에다 이렇게 딱 했어요. 이제, 예,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과일이 많이,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사과 나무면 사과가 많이 달리면 당연하게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적과한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 적과하고 하냐면 사과가 만약에 100개 달리면 100개 다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음에 금년에도 사과가 잘 커지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야, 사과가 달리지 않는데 그걸 갖고 해거리 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적정하게 몇 개 정도만 딱 남겨놓고 다 따야 된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과가 이렇게 그 뭡니까 5개가 달렸어요. 예, 조그마한 사과가. 그러면 그 중에 중심과 한 개 남겨놓고 4개 옆에 있는 4개를 다 따내버리는 것을 적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예, 과일 그 사과가 더 뭡니까 생산도도 좋아지고 다음에도 이제 좋아지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 조정을 한다. 이것도 결국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작물을 더 잘 자라게 하는 그 방법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배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고. 아셨죠? 여기 보면 해거리 방지, 과실 품질을 향상시킨다.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과실의 결실 조정 방법 중에 아닌 것은 내가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결실 조정 방법이죠. 그죠? 예. 달려있는 것이 결실이라는 게 결국 과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수분의 매개. 이거는 뭐냐면 그 대부분 과일 나무들 있잖아요. 과일 나무들은 다들 예, 자가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수분수를 심어요. 그래갖고 뭐 그 또 품종별로 또 다릅니다. 어떤 품종은 이걸 심고 어떤 품종은 이걸 심고 그걸 또 공부하려면 끝도 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수분수라는 것을 심어서 심어야만이 그 뭡니까 그 수정이 돼 갖고 뭐 이렇게 그 과일이 이렇게 뭡니까 달리고 그러겠죠. 꽃도 피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수분의 매개라고 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이게 수분수가 필요 없는 과수는 뭐냐 하고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거 뭐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나 하고 이게 난이도 상 문제라고 저는 이제 판단했죠. 왜냐하면 저는 모르니까. 근데 시키면서 그 뭐 이렇게 과일 나무를 재배하는 분들은 너무 쉬운 거죠. 이거 포도 이거는 수분수 필요 없어 대박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과일 나무들이 대부분 과수가 다 수분수가 필요해요. 또 보면은 뭐 하다못해 뭐 복숭아 같은 수분수가 필요한 품종이 있고 수분수가 필요 없는 품종이 있고 그까지 세부적이 들어가면 또 끝도 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다 수분수가 필요한데 수분수가 필요 없는 과수는 포도하고 호두하고 달랑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혹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포도, 호두 정도만 기억하고 있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갖고 일일이 수분수가 필요한 과일은 뭐고 또 쉽게 말해서 복숭아는 어떤 거는 또 수분수가 필요하고 어떤 건 수분수 필요 안 하고 이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해마다 나온다 치면 그걸 뭡니까 억울해서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생뚱맞게 한 번씩 나오는 경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낙과 같은 것도 이제 시키면서 그 생리적 낙과라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죠. 2층이 발달하고 여기 분리되는 층에 벌써 느껴지시죠? 그렇죠? 2층 그러니까 2층 형성이 촉진된다. 뭐죠? 에틸렌. 그죠? 2층이 이렇게 발달해 버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낙과가 발생한다. 그 에틸렌에서 딱 공부했죠. 그죠?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 빨리 이렇게 생리적 낙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생리적인 낙과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그 과수의 재배에 도리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생리적 낙과라고 하고 기계적 낙과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막 광풍이 불어갖고 뭐 사과가 툭툭 떨어지고 우박이 맞아갖고 사과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뭡니까? 생리적인 게 아니죠. 기계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 낙과라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진짜 식물 호르몬에서도 나오고 뭐 여기서도 나왔던 거 그런 것이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제 강의 1강부터 꾸준하게 들으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재배학의 가장 중심적인 그 이론 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문제 푸는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복대라고 하는 거 이게 뭐니까 봉지 씌우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게 뭐 요 사과인데 요 봉지 씌워놨죠. 복숭아도 이렇게 봉지를 쓰세요. 그런데 사과도 봉지 씌우는 사과가 있고 봉지 안 씌우는 사과가 있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음 중 이제 뭐 봉지 씌우기를 하는 그 뭡니까 품종은 뭔가 해갖고 문제는 나오지도 않고 또 그걸 또 나온다고 해도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품종별로 다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만 공부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봉지를 안 씌워서 재배하는 거는 무대 재배라고 합니다. 그냥 그 농학 용어니까 가볍게 요 정도까지만 알고요. 왜 이렇게 봉지를 씌우기를 하겠어요?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안 그러면 일부러 구태여 힘들어갖고 여기다가 솔직히 말해서 봉지 씌운다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아이고 고개 아프고 그냥 그 뭡니까 땡볕에서 이 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왜 이거 하냐? 결론은 뭡니까?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좋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병충해도 방지하고 이렇게 딱 봉지를 씌워버리면 병해충이 이게 과일에 직접 이렇게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열과도 방지하겠죠. 햇빛을 좀 차단시켜 주니까 그렇죠? 과피 착색은 도리어 이렇게 증진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록도 방지될 거고 또 습기도 지연돼. 왜냐하면 햇빛을 덜 받으니까 햇빛을 막 받으면 빨빨 팍팍팍팍 클 텐데 햇빛을 조금 차단해 놓으니까 습기도 지연될 거고 이 습기 지연이 도리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랬죠. 빨리 습기가 빨리빨리 성숙해 버리면 빨리 뭡니까? 노화가 되는 거예요. 에틸렌. 그죠? 스트레스 받아서 생장 및 노화 촉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쁜 길로 가는 겁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해버리면. 그죠? 적정하게 이렇게 뭡니까?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습기 지연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예문에 보면 당도가 증가된다. 다음 중 봉지 시우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해갖고 당도 증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당도는 증가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 햇빛을 차단해놨으니까 당도 달달한 맛은 그런 것은 증가가 조금 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거야 하다 보니까 그냥 당도 증가, 당도 증가도 좋은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당도 증가는 되지 않는다 하고 따로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문제 나온 거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1회, 2회, 6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총합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우리가 크게 뭐 육묘 뭐 이렇게 시키면 영양분식 이런 걸 한 방에다가 딱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찔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오늘은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미리 만들어 드렸죠. 예, 요 봐보세요. 과체력 결실 조절 방법으로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적과해 준다. 예, 과일을 쏘아주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뭡니까? 예, 결실 조절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도 수확량도 좋고, 예, 해거리도 방지하고, 그죠? 적화, 예, 꽃을 따주는 거. 꽃도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일이 많이 달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꽃이 너무 많아버리면 과일이 많이 달려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뭡니까? 서로한테 다 나눠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과일이 한 개가 똑바로 된 과일이 없겠죠. 그죠? 적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꽃도 좀 따줄 거고. 그죠? 그리고 인공 수분. 예. 수분수를 해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정이 되겠죠. 그래갖고 꽃이 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수분이라는 건 결국 수분수도 이렇게 그 역할을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답이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봉지 씌우기 목적 여기 나왔죠. 2회 6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몇 회요? 10회죠. 이번에도 또 봉지 씌우기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엔 제발 이런 것 나와라 라고 여러분 예상을 기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나올 확률도 있고. 자, 목적이 아닌 거 그랬죠. 과실해파 병충해 방지한 봉지 씌웠으니까 생산비를 절감하고 해거리 유도 이건 뭡니까? 이거 봉지 씌우를 왜 하겠어요? 재배 좋으려고 하는데 해거리를 유도한다 벌써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비가 절감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진짜 땡볕에 그 위에 한 개 한 개 봉지 씌우려고 해보세요. 인건비 그거 일당 10만 원 준다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든 일이니까. 20만 원 줘야 올까 말까예요. 그렇죠? 생산비가 절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이거 뭐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착색을 향상시켜 상품성으로 이거죠. 착색도 향상시키죠. 예, 농약이 직접 과실에 부착되지 않겠죠. 예, 봉지를 씌웠으니까 그렇죠. 예, 이걸 뭐 재배하기 지문에다 뭐 봉지 씌우고 목재해 갖고 농약이 직접 과실에 살포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배학을 뭡니까 책을 만들면 그 지역이 목적만 하더라도 한 100페이지가 될 겁니다. 100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은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여기 뭐 맞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6회도 지역이라 얻을 수 있는 효과. 여기 목적이 뭐냐?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당도 증진? 예, 당도 증진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 요 뭐 햇빛이 차단되니까 병해충 방지는 맞고요. 과피 착색 증진. 요 착색 증진 맞잖아요. 그죠? 맞고. 동록도 방지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번, 다번, 라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갖고 문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겠는가 해서 제가 이제 문제 만든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 관리 기법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 그랬죠?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으로 모아준다. 그러니까 뭐죠? 배토 북축이죠. 예. 잡초 발생 억제 이거 도복 경감. 예, 모아주니까 도복도 경감이 되겠죠. 바람 불어도 안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토 북축이 예, 그겁니다. 벌써 여기 답이 뚝 나오네요. 배토 한 개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바닥덮기 긴맥이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도 일부러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라고 같이 이렇게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제 반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북축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자, 생육중 경작지의 표면을 흙으로 긁어 이건 뭐죠? 중경제초 그거잖아요. 그죠? 긴맥이 호미를 긁는다. 긴맨다. 예, 긴맨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뭡니까? 중경. 고요. 중경제초. 그겁니다. 지피나 건초를 깔아 작물이 생기는 토양표면 피복의 이유가 이건 뭐죠? 멀치. 뭐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자, 연면 시비에 관한 설명. 이제 시비도, 연면 시비도 이제 보니까 2회 나오고 6회 나오고 했으니까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연면 시비라든가 오늘 조금 전에 본, 뭡니까? 그, 봉지 씌우기. 그죠? 그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뿌리가 병충해 또는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 실시한다. 맞죠? 그죠? 예. 잎의 표면보다 뒷면, 이면에 해야 되고 맞고, 가지 가까운 잎에다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밤에 시비하는 거 좋아요? 아니죠. 낮에 해야 되죠. 그죠? 낮에 해야만이 잘 뭡니까? 스며들 거 아닙니까? 그쵸? 햇빛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자, 토양이 칼슘 부족으로 고추에 백업성병이 발병 시에 토양 시비보다 연면 시비의 효과가 크다. 맞죠? 그죠? 안 그래도 칼슘이 뭡니까? 체내 이동성이 느리니까 빨리 백업성병을 치료를 하려면 잎에다 뿌려줘야 백업성병이 빨리 치유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4번 가수원의 초생재배. 이것도 이제 초생재배 해갖고 다 우리 공부했죠? 풀을 키워서 재배하는 거, 그죠? 토양 시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실용학거다. 쉽게 말해서 초생재배를 하고 있어요. 가수원에서. 그럼 풀을 다 키워줬는데 거기다가 비료를 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비료 성분이 가는 게 아니고 그 풀 있죠? 가수원에 막 풀 키운다 그랬잖아요. 풀이 다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럴 때는 잎에다가 시비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8회는 어떻게 나왔나? 지금 1회부터 7회까지 문제가 쫙 나왔는데 과연 8회는 어떻게 나올까 보면 하나는 아이고 멋진 효과 이거 그냥 너무나 쉬운 게 나왔네요. 그죠? 64번에 잡초복제, 토양 수분 조절, 지온 조절. 그죠? 쉬운 게 나왔어요. 로제트 현상도 딱 여러분들 그렇죠. 지베렐린. 근축역 현상이잖아요. 줄기가 자라지 않고 그냥 뿌리에서 그 잎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서 터닥터닥 되는 거를 로제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베렐린이 처리를 해준다. 그쵸? 이왕이면 한 번 더 공부합시다. 이거 보세요. 옛날에 나왔던 것이 또 이렇게 다 써먹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옛날에 우리 벌써 나왔던 그게 그대로 나온 거고. 자, 이제 봐보세요. 결실도 또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과수의 결실이라는 설명 옳지 않고. 저장법 나오고 하면 갑자기 8회는 또 이런 게 나오면 타가 수분이 나오고 탄질비가 나오고 하지만은 이것 또한 제가 지금까지 다 떠든 것 같고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럴까? 한번 봅시다. 자, 타가 수분의 수분수는 20%. 원래 이제 수분수가 20% 내 이제 혼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분수가 막 그냥, 사과나무 한 50kg 키우는데 한 수분수가 100kg면 그건 너무 많겠죠. 그쵸? 50kg 키우면 그 중에 한 10kg 정도만 이제 수분수를 키워주면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분수, 당연하게 이제 타가 수분을 위해서는 수분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그죠? 탄질비, 제가 몇 번 설명했죠? 탄소와 질소의 비율. 그죠? 탄질비가 높을수록, 탄소가 많고 질소가 적을수록 결실률이 높아진다. 탄질률이 높아야 어떻게 되죠? 꽃이 잘 피잖아요. 화분화가 되지 않습니까? 꽃이 잘 피어야 어떻게 되죠? 꽃이 피어야 과일이 달릴 거 아니에요. 맞죠? 탄질비가 높을수록 꽃이 잘 피고 그 다음에 결국 뭡니까? 결실률이 높아진다. 맞는 거예요. 이걸 구태여 재배하기 위해서 탄질비가 높을수록 결실률이 높아지고 탄질비가 낮으면 결실률이 낮아진다. 어떤 책에 그렇게 적혀지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그래서 그 재배학의 가장 큰 틀, 그걸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내용을 딱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탄질비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좋은 거야. 1강에서 딱 그걸 벌써 여러분들 캐치하셨다면은 그걸 지금 여기서 먹는 겁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좋은 것이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탄질비가 높다는 거.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뭡니까? 작물 재배가 잘 되니까 이 결실률이 높아진다. 딱 그냥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제 강의가 비록 어눌하고 막 그냥 농학 이론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얘기했고 저런 얘기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정말 박승희 얘기대로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과학 결실 갖고 따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식물 호르몬, 그 영양생량, 이런 것은 따로 탁 해갖고 할 수 있지만 이 과학의 결실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충분히 풀 수가 있죠. 자,
봐보세요. 꽃가루관의 신자. 예, 꽃가루관이 이렇게 잘 이렇게 크는 것은 저온 조건에서 빨라집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도편에서 배웠잖아요. 재배환경 온도에서 적정한 온도가 가장 뭡니까? 예, 뭡니까? 작물 재배에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온이면 뭡니까?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 불색이 틀린 겁니다. 그죠? 저온 조건에 빨라질 리가 없죠. 예, 광합성도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광합성이 잘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광포화점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죠? 작물 생육에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빛이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그 계속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 시점이 광포화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세게 막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화합성도 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 화합성도 잘 되고 다 좋을 거 아닙니까?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근데 좋은 조건에 빨라진다? 말이 안 되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큰 틀로 생각하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이걸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과 비 되어 있습니다. 역과 비라는 건 뭐겠어? 탄질비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인 것처럼 역과 비는 이 엽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잎인 거예요. 이 과는 뭐겠습니까? 과일할 때 과자겠죠. 예, 잎과 과일의 비율이겠죠. 그러니까 잎은 많고 과일은 적을수록 과실의 크기가 커진다? 예, 맞죠. 예, 봐보세요. 잎은 없는데 과일만 많이 달리면 그 과일이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죠. 잎이.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2차 시험 이 과목에서 딱 보면 그 낙엽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감나무 특히 감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많으면 감이 수확이 잘 되고요. 잎이 없으면 수확이 안 돼요. 그래서 낙엽 그 인정 비율을 따로 따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것처럼 잎이 많아야 어떻게 되죠? 과일이 잘 자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잎이 많을수록 즉 이게 높다는 거는 이 잎이 많을수록 예, 과실의 크기가 커진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걸 역값이는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 당산비는 어떨 때도 어떻게 되고 이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제 말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시죠? 예.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다 빼거나 뭐 또 생소한 문제라고 빼고 하지 않고 일일이 제가 다 풀어드리는 겁니다. 1회부터 7회까지 문제 다 풀어드리고 8회, 9회 문제는 또 생뚱한 문제 나왔더라도 다 뒤에서 다 풀어드리죠. 예. 그러면 이제 정복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기출이 현재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다 공부를 했고 또 생뚱맞은 것도 이렇게 푸는구나. 야, 박스님 할 때는 그렇게 푸니까 되겠구나. 그것만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8회가 이렇게 나왔죠. 자, 9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9회. 이 9회는 뭡니까? 작년이죠. 이게 처음으로 생뚱맞은 거. 자가수분으로 수분수가 필요 없는 과수. 과수를 재배하는 분들은 포도하고 호두는 예, 수분수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딱 알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난이도 상 문제였었어요. 제가 그 9회 기출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재배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한번 강의한 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4문제에서 5문제가 좀 생뚱맞은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그런 문제였고 자 59번에 요걸 원래 뒤쪽에 따로 화분화 쪽에서 이제 준하철이 거기다가 원래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고 또 그 재배학 교재도 거기다 실었습니다. 그쪽에 실었는데 보니까 화분화 오늘 그 화분화도 그 강의를 했죠. 그죠? 꽃피는 그럴 때부터가 생식생장이다 해갖고 그 문제를 여기다 그냥 같이 이렇게 제가 새로 곁들여서 강의를 하려고 새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좋은 자극을 위해서 화분화가 촉진되는 작물이 아닌 것. 대부분 다 저온에서 저온 자극을 해갖고 화분화가 되는데 상추는 어떠냐면은 고온 처리를 해야만이 그 화분화가 돼요. 꽃이 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꽃 피는 거 그렇죠? 예, 꽃필 때 꽃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9회에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오래 붙이게 한 거예요. 잘 봐보세요. 이게 기출 1에 나온 문제입니다. 1회 식물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를 생육이 가능한 온도 우리 공부했죠. 뭐죠? 생육이 가능한 온도. 예, 가능한 온도를 뭐라고 해요? 원래 적당한 온도, 그죠? 예, 바로 그거겠죠? 생육적온이라고 할 거고, 유온도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유효 온도라 그랬죠. 저거는 적당한 온도고, 그죠? 가능한 온도니까, 유효 온도겠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유효 온도라 해고 분명히 제가 요것도 이제 온도편에서 유효 온도 해갖고 생육적으로 따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효 온도라고 한다. 배추, 양배추, 상추는 무슨 채소예요? 요것도 이제 그 뭡니까? 작물의 분류편에 가서 혼행성 채소, 혼성 채소 분류해 드릴 겁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잎채소들은 다들 그 혼냉성 채소예요. 혼냉성. 혼냉성이라고 합니다. 왜냐,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야겠죠. 왜냐하면 잎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높은 온도에 대해 축 처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매 채소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열매 채소는 어떠죠? 호온이에요. 온도가 다 더 돼야 그 뭡니까? 그 열매가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온성이고 이런 잎들 배추라든지 이렇게 상추라든지 이 잎은 대부분 혼행성 채소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물이 분류해서 이게 뭐 해마다 거의 한 문제씩 나오니까 당연하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죠. 원래 뒤에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이 화분화라는 것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봐 봤습니다. 자, 상추는 혼냉성 채소죠. 잎 채소니까, 그렇죠? 그리고 갈로는 종자 때부터 전해 가며 화분화가 되며 제가 맞네요. 이게 지금 가나다라가 없다 보니까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보면은 유온도 혼행성 요 벌써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벌써 다 맞췄네요. 그죠? 여기 이제 배추냐 뭐냐 이건데,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뭡니까? 저온 준화를 해야 돼요. 저온에 감응받아갖고 꽃이 피는 겁니다. 그걸 갖고 이제 준화철이 가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전후에 감응해서 이제 그 화분화 이제 아시죠? 꽃이 피는 거, 꽃 피는 거, 그래서 저온에서 보통 이렇게 화분화가 되는데 상추는 고온에 의해서 화분화가 된다. 이렇게 문제가 1회 때 나왔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잘 봐보시면 저온자극에 의해서 화분화가 죽진된 작물이 아닌 거. 상추는 고온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기출문제가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이 아파도 기출문제 지금까지 있었던 거 정말 아닌 것 빼고는 다 이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혹시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앞에 제가 다 풀고, 그 다음에 8회, 9회 다 풀어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풀어보니까, 최근에 2회까지, 그 8회, 9회까지 딱 풀어보니까, 야, 진짜 박승희 강의로 충분하겠구나. 딱 여러분들께서 딱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공부만 딱 하시고, 나머지 좀 이상한 거는 뭐 어떻게 한다? 박승희가 알려준 재배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걸 딱 틀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뭐 시간 뭐 길어지는 거 구애받지 않고 정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길어졌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중간에 한 20분 들었다가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간에 끊는 게 안 돼요. 중간에 끊는 게 한번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만약에 잘못했잖아요, 강의를.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 지우고 새로 녹음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드러나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그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한 이제 그 4강 정도만 더 하면 이제 그 재배하기 끝납니다. 마무리 단계까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이제 그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 교재를 이제 그 주문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작년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친구분들한테 선물한다고 또 막 이렇게 또 주문도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교재비 45,000원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 강의를 같이 듣기를 원하시니까 대부분 어떤 분들은 미리 알고 그냥 55,000원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게 강의가 유료 강의로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 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재배학 공부가 단기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그 뭡니까 강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